자, 제3분과와 제6분과의 합동 세션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는 경북대학교의 김민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은 국민대학교의 정진석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에 대한 개별적인 그 소개는 제가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분야의 그 연구를 단연간 해오신 분들이라서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30분 시간을 가급적 지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할 거예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카디 사건 그날 이후고요. 카디 사건 2008년도 카디 사건은 크게 이제 카디 1과 카디 2로 나눠지는데 카디 1은 1심이 2005년도에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심이 2008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카디 2는 이제 1심이 2010년, 그다음에 이제 2심이 2013년에 그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도대체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카디 1에 대한 최종심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제 그 얘기 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카디 사건의 어떤 파장, 영향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고요. 사실 이거는 발표문의 각 주일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작년 8월에 이제 논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논문을 게재하고 보니까 요거는 조금 학회에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좀 학회에 좀 논의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올 초에 발표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19가 뉴스에 나오던 시기인데 저는 이게 지금 오늘 10월까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전개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오늘은 그냥 대면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하듯이 우리가 세미나 할 줄 알았는데 좀 안타깝게 비대면으로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여기 많이 계셔가지고 이유법이 원래 이게 좀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발표는 이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시간대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질문, 토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2개 항목으로 좀 정해놨는데요. 일단 12개 항목을 먼저 좀 보고 시간 내서 보고 일단 30분으로 끊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 카디 사건은 제가 이 카디 사건을 이제 논문에 게재하기 전에 발표한 건 한 2015년 정도, 한 5년 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논문에 게재하고 다시 이제 그걸 좀 논의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디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카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200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카디 사건은 국제기구법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국제법 또는 유엔법과 EU법이 충돌된 이런 케이스인데 EU법이 우선한다. 유엔법이나 국제법보다 이렇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했을 때 이제 약간 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약간 도발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EU 내에 EU법의 연원의 체계도 크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2004년도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이때 제가 참 좀 상당히 좀 법을 배우면서 헌법이 제 전공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성문헌법 책에서 어떻게 이런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관수헌법 얘기했던 그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헌법 책에 맞냐?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의 유일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의 사건자다. 이거를 확인한 거는 생산적이지만 그 밖에는 우리의 기존의 훌륭하게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우리 성문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선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카디 사건은 EU법에서 역시 그런 헌재의 결정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EU법 또는 EU법의 어떤 판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10개의 사건을 꼽는다면 아마 이 카디 사건이 그 10개의 사건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카디 사건이 EU 판례 5대 판례, 5대 사건을 꼽는다 하더라도 이 카디 사건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파장과 영향이 컸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면 사실 뭐 유엔이 지금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빈라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탈레반, 알카에다에 대한 어떤 제재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유엔이 결정했고 따라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런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EU가 늘 하던 대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건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카디 사건이 문제가 됐냐 하면은 이 카디 사건은 스마트 제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보리의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회원국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죠. 1990년 걸프전 때 이라크에 대한 그 안보리 결의문 비군사적 강제 조치가 많은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국민들이 많이 안보리 결의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핵실험과 ICBM 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을 제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런 탈레반 등에 직접 간접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재산,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내에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유엔의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문 이행 차원에서 이제 자산을 동결하는. 따라서 이제 카디는 사우디의 국민인데 자신이 갖고 있던 스웨덴에 있던 자산이 스웨덴 정부가 동결해 버리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디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스마트 제재의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인권 어떤 문제가 침해됐냐 하면은 안보리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EU가 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카디의 자산을 스웨덴에 있는 카디의 자산을 동결하는데 사전에 카디한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사유로 자산을 동결하는지 이유도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카디는 뭐냐면 EU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카디는 왜 자기 자산이 무슨 이유로 동결된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아야 적절하게 소명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자산 동결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어권은 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충분한 재판 청구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재산권이라든가 비례의 원칙 이런 것도 이제 침해됐다 해서 EU법의 일반 원칙으로 보장하는 인권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 해서 이제 2000년 말에 이 카디가 EU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겁니다. EU 사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가 단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개인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1심으로 지금은 일반재판소라고 하는데 리스본 조약 발효 전에는 이제 우리가 1심 재판소라고 했죠. 그래서 1심 재판소가 지금 이제 일반 재판소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 말에 카디가 당시 1심에 해당되는 1심 재판소에 이러한 EU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취소를 요청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국제기구인데 취소 소송이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EU는 국제기구고 국가가 아니지만 그들의 사법제도는 거의 국내법 수준으로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마트 제재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 말씀 드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얘들은 사건 판결 나오면 한 6개월에서 1년 내 논문 나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뭐 이렇다 할 논문이 안 나오고 또 그다음에 나온 거 봐야 별로 새로운 내용도 없더군요. 그래서 괜히 시간만 낭비를 했는데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이론론과 이론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냐면 카디 1 때 1심 재판소의 판결 2005년도 요게 이론론에 입각한 겁니다. 요게 이론론에 입각한 거고 그다음에 요게 파기가 되죠. 2008년도에 EU 사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래서 2008년 EU 사법재판소 판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시 카디 2로 넘어가죠. 카디 2로 넘어가서 2010년 일반재판소 판결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2013년 다시
EU 사법재판소 판결 해서 그 처음에 2005년도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빼고 나머지는 다 이원론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원론과 2원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제법 또는 유엔법하고 EU법이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할 때 국제법 또는 유엔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EU법이 우위에 있다고 볼 것이냐 했는데 제1심 재판소 그러니까 2005년 판결은 기존의 EU법 체계를 따른 거죠. 충실하게. 왜냐하면 1심 재판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최종심이 아니니까 그 나름대로는 그 기존의 그 EU법의 체계 또 그다음에 그 법의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2008년 제1심 카디원의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기존의 자신들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EU 사법재판소 이제 이원론을 취한 거고요. 그래서 얘기 핵심 뭐냐면 그냥 2005년 판결이었습니다. 2005년 판결은 유엔법 또는 국제법과 EU법이 충돌하는데 기존의 입장을 따라서 유엔법 또는 국제법이 EU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이고 아주 그냥 단순화시키면 반면에 이제 2008년 이후의 판결들은 다 뭐냐면 그 EU법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법의 자율성이 그 강화가 되고 근데 그 명분을 인권 존중을 내세웠어요. 여기서 카디가 이제 이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견 진술권을 포함한 방어권이라든가 뭐 재판 청구 이런 권리들이 EU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이 침해됐다고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요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EU는 얼마나 인권을 중시합니까? 그런 그 기구에서 EU 사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권 존중이라고 이유를 내세우면 그걸 섣불리 회원국들이나 또 다른 그 EU 외의 선진국들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박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EU 사법재판소의 그 시커먼 속은 뭐냐 하면은 인권 존중은 내세운 명분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EU법의 우위를 확실하게 이번에 못을 받겠다. 이게 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론 지금 별 문제는 없죠. 외관상으로는 그 더 이상의 충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불씨는 이때 이미 완전히 그 확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2008년 그 카디 원의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다. 물론 그 갈등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국제법 질서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EU는 미국하고 차별화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저 나라 미국 그 유일 초강국 미국은 뭐 국제법하고 자국의 입장이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국제법보다 자국의 입장을 더 내세우는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EU하고 미국이 차별화되는 것처럼 접근했는데 결국 이제 EU도 어느 정도 그 거버넌스 그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반을 확고하고 나서는 미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EU에 대해서 어떤 실망과 배신이 개인적으로 매우 컸었습니다. 그 세 번째고 그래서 이게 1원론으로 보느냐 2원론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2005년 판결은 기존의 종전의 입장에 따라서 1원론으로 해서 국제법이 우위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고 2008년 이후의 판례들은 그게 지금이 이제 확립된 그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이고 EU법의 원칙인데 2원론의 입장에서 EU법이 우위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왜 말이 안 됐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카디 사건이 국내에 그 소개될 때 초기에는 인권 존중 왜냐하면 그 EU 사법재판소가 EU법의 우위, EU법의 자율성을 그 내세우면서 그 근거로 인권 존중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인권 측면에서 되게 어필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인권 존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그 목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문제가 많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지금의 이제 EU 기능조약 351조 사건 당시의 EC 조약 307조인데요. 이 351조 EU 기능조약 현재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이냐면 EU의 회원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체결한 조약과 EU 설립조약. 자, EU 설립조약. 그러니까 EU 설립조약 두 가지가 있죠. EU 조약과 EU 기능조약. 이게 EU의 헌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룰즈 아닙니까? 1차 규칙.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 비교할 수 있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문은 2차 규칙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1차 규칙. 그러니까 EU법에서 최상의 지위를 갖는 이 그 EU 조약과 EU 기능조약. 이걸 이제 묶어서 편의상 EU 설립조약이라고 하면은
이 EU 설립 조약보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EU 설립 조약에. 그러니까 이제 EU의 회원국들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체결했던 예를 들어 유엔 헌장 같은 거 이런 그 조약하고 EU 설립 조약이 충돌하면은 EU 설립 조약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데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는 뭐냐? 인권은 현재 EU에서 이거는 EU 설립 조약보다도 우선하는 가치. 그래서 이제 헌법적인 토대, 헌법적인 원칙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가지고 없던 하나의 그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EU 설립 조약보다도 우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틀을 너무나 그 좀 과하게 깨면서 그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EU 기능조약 351조 당시에 EC 설립조약 307조 이런 명분의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는 그런 취지의 규정인데 유엔 헌장보다 그 인권을 보장하는 EU법 원칙이 우선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카디 1에서 EU 사법재판소가 이제 EU법의 우위를 확정 짓고 나서 카디 2에서 어떻게 됐나 좀 봤는데 입장은 더 확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카디 1의 입장을 더 확고히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EU법 수준의 인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권 침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유엔이란 이 국제기구에서 이런 안보리 결의문을 통해서 개인들을 제재를 하는데 유엔에서 EU 수준의 사법적인 구제를 제공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유엔이 EU 수준의 그 사법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 계속 EU법의 우위를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EU는 그 supranation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초국가 기구죠.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 중에도 통합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유엔은 정부 간 기구죠. 이런 유엔과 같은 기구에서 EU와 같은 그런 사법 체계를 가져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매우 비현실적인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카디 2에서 EU 사법재판소는 유엔 그 취지인 거죠. 유엔이 EU법 수준의 사법적인 구제를 인권 침해 시에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그때는 이제 유엔의 어떤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이게 과연 그런 판결 과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유엔의 안보리 밑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샌크션 커미티 제재위원회가 물론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재위원회를 통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EU에서든 유엔에서든 그 사법적 구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 왜 카디를 그 명부에 올려서 이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냐. 그럼 거기에 이 카디가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를 지원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엔 안보리 산하의 제재위원회에서 이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재위원회에서만 왜 카디를 제재 명부에 올리는지 그거를 제재위원회 내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카디를 이제 자산 동결해라 이제 리스트에 넣었을 때 EU는 이제 카디의 자산을 동결하게 되겠죠. 그 이유에게도 왜 카디가 제재 명단에 올라갔는지 아무런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U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자료를 어떻게 카디한테 주겠습니까? EU 자신도 그냥 안보리의 결의문을 이행하는 것뿐이지 결의문을 이행하는 것뿐이지 뭘 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안보리 조치를 그냥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EU 사법재판소에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라. 이게 사법적 구제가 되려면 왜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서 그 명부에 올렸는지 이 자료가 EU 사법재판소에 제출이 돼야 되고 EU 사법재판소 그 자료를 검토하고 양쪽의 주장을 들어서
그래야 이제 뭡니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후에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도 받지 못한 그런 근거 자료를 어떻게 뭡니까? 카디한테 전하거나 사법재판소에 전할 수가 있나요? 이런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관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은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유사법재판소는 이원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이원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안보리의 결의문의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후의 기관인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만든 입법, 그러니까 이제 유엔 같으면 안보리의 결의문 같은 거죠. 그런 이제 이후의 기관의 입법 조치, 이후의 입법 이것이 이유법상의 인권을 침해한지 이걸 보는 거다. 매우 형식적이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뭐라고 하여튼 그런 접근 방식이 건전하지가 않죠. 왜냐 하면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냐면 EU의 회원국이 EU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조치를 EU의 회원국이 준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특히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는 EU의 조치를 심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EU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독일 정부의 어떤 조치를 그것만 심사하고 그게 우리 독일 헌법의 기본권 보장을 위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매우 그냥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연 EU의 회원국이 EU법에 적용해서 EU 회원국들이 그렇게 나갔다면 EU 사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정작 자신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문을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리의 결의문을 우리는 심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원론. 그러니까 안보리의 결의문은 전혀 별개고 우리는 안보리의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EU의 기관의 입법. 이거는 EU법 영역 내에 있고 일종의 EU법에서 세컨더리 룰 2차 규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EU 사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EU 기관의 조치가 EU법을 위반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으로 안보리의 결의문을 갖다가 사실상으로는 이제 간접적으로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보리의 결의문을 계속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뭐냐면 여덟 번째가 그거네.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EU법 위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런 뭡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견 진술권을 포함하는 그런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됐다. EU 체제 내에서는 개인들에게 그런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EU법의 일반 원칙 또는 EU의 헌법적 토대인 그런 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그런 EU의 조치는 취소,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죠. 자산을 동결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EU 사법재판소처럼 다른 유엔의 회원국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죠. 우리 헌재가 이런 헌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의견 진술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방어권, 의견 진술권을 포함한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중대한 절차적 권리, 인권이 침해된 거니까 EU 사법재판소처럼 하면은 EU 사법재판소만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도 자국의 국내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침해다. 따라서 안보리의 결의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러면 안보리의 결의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행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EU도 EU의 일방주의의 한 예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덟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재위원회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제 제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갖다가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유엔의 회원국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회원국들은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또 2차적으로 취하고 이제 이렇게 간 건데. 이때 이제 유엔의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해서 그 재검토가 받아들여지면 그 제재 대상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디는 사우디 국민이었고 그래서 사우디 정부랑 접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외교적 보호권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은 그 국가가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이제 제재 명부에서 해제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우디 정부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제재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제재의 대상에 오른 그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 또 그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냐면 카디원 사건 2008년 이유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뭐냐면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옴부즈만이라는 그 옴부즈만을 둡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재 대상에 올린 거를 이제 나중에 해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옴부즈만한테는 개인이 그러니까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디원 사건 이후에 유엔이 변화를 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리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뭐냐면 카디2에서는 이유사법재판소가 좀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고하게 그걸 밀어붙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강력한 이제 여기서 또 수긍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국제법에서 반드시 사법적 구제가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왜 행정구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법 차원에서 어떻게 개개인들한테다 국내법처럼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도대체? 그러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렇게 그 행정구제죠, 그거는 행정구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더 이상 이제 존속하지 않으면 명부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 사건이 종결된 78건 중에서 58건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부에서 올랐던 78명 중에 58명을 명부에서 빼준 겁니다. 되게 높잖아요. 그 인용률이. 그래 나름대로 이게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옴부즈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이유법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엔이 이렇게 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나름대로 제재 대상에서 이의제기 들어오면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해서 명부에서 해제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사법재판소가 이렇게 카디2에서도 첫 번째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더 강력한 건 뭐냐? 사법적 보호가 사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엔한테 절대로 바톤을 넘길 수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건 국내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이유사법재판소 이런 접근 방식과 태도를 보고서 정말 그냥 그 표현은 좀 내가 생략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유가 절정이구나. 이 카디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 시기가 이유가 어떤 가장 위력이 센 그 시기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시간이면 한 10번째까지 2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는 뭐냐면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카디1 때 이유사법재판소가 이유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제대로 의견 진술권을 포함한 이런 방어권이 카디에게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이유법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의 이사회 그다음에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이유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된 거죠. 이 사건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3개월을 준 겁니다. 3개월을 시정할 수 있는 마치 우리 헌재의 불합치 결정할 때 일정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시정할 수 있는 3개월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디1에서 이유사법재판소가 취소를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의 입법이 곧바로 무효가 된 게 아니라 3개월 동안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사회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카디를 계속 명부에 둬야 될지 검토하면서 또 이제 아울러서 제재위원회한테는 간단하게라도 왜 이 카디가 처음에 제재 대상에 올라갔는지 근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을 딱 보내준 겁니다. 제재위원회에서 한 장.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있던 오사마 빈 라덴 이런 그룹하고 그룹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카디가 고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A4 용지 한 장을 달랑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패소했으니까 카디를 갖다가 이후에 제재 대상을 뺀 게 아니라 그 문서를 받고 그 한 장짜리를 카디한테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기존의 입법을
수정을 했지만 여전히 카디를 그 제재 대상자에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 그 뭡니까? 계속 제재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디가 다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요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5분 내에 정리할 수 있어요? 5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10번째가 좀 중요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카디 1 때 이유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니까 3개월 시간을 준 거죠. 곧바로 무효하지 않고 3개월 동안의 그런 어떤 시정 조치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이제 한 장짜리 A4 용지도 받고 해서 이제 그것도 카디한테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기존의 입법은 수정을 했지만 제재 대상자는 그대로 카디를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디 2 사건이 1심, 2심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1심, 2심 다 뭐냐면 최종적인 판결은 뭐냐면 그 카디 1 때랑 판결이 똑같은 거죠. 인권을 보장하는 이유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기관의 입법이 무효다. 그러니까 취소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몇 달 전에 유엔이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그 제재위원회에서 카디를 먼저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EU가 이런 판결에 기초해서 EU의 제재 대상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제가 반대로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그 유엔을 그러니까 유엔이 먼저 명부에서 빼고 그다음에 EU 사법재판소가 EU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EU 그 제재에서도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유엔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답을 얻은 게 이거는 제 뭐 기존의 문헌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EU 사법재판소가 긴장했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브렉시트 때 그 영국이 EU의 탈퇴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탈퇴가 임박하니까 그때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 탈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냐 그걸 다시 EU 사법재판소에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EU 사법재판소가 얼마나 신속하게 탈퇴 의사 철회해야 된다. 정말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정말 빨리 그 철회 가능하다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EU 사법재판소는 유엔이 먼저 제재 대상에서 빼기 전까지 빼고 나서야 그 다음에 판결을 통해서 이미 다 문제 해결된 건데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그 기존의 EU 조치가 역시 EU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냐. 여기서 이게 제 얘기인데요. 이게 만약에 유엔이 제재 대상에서 풀지 않았는데 EU 사법재판소가 그런 EU의 조치가 EU법 위반이다 해서 취소해 버려 가지고 EU 차원에서 먼저 제재 대상에서 카디를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유엔법을 위반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이런 그 결론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EU의 그런 판단이 유엔에서 그 제재 대상에서 빼기 전에 EU가 먼저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경우에 그런 EU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EU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EU 사법재판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왜? 자신들의 권위와 EU 내에서의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역량이 정면으로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제 결론은 뭐냐면 EU 사법재판소가 유엔이 먼저 푼 다음에 한 거는 EU 사법재판소가 혹시라도 자신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EU 회원국이 나올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EU 사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사회가 매끄럽지 못해서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제 말은 줄이고 토론 정지석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외로 정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저희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나름 좀 새롭고 또 재미있는 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제 토론자로 이제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김민수 교수님의 글 아주 김민수 교수님의 글을 재밌게 또 어렵게 이제 읽어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열변을 이제 도와주는 모습을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되어서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김민수 교수님 이제 글을 이제 읽고 나서 제가 토론자로서 이제 뭐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두섭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그걸 좀 큰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논문의 이제 큰 테마는 이제 국제법과 이제 국내법 이제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법의 관계는 결국은 어떤 그 관점이랄까 뭐 철학의 차이가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카디 사건 판결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글들을 보면은 그 뭐 이유법 학자들이 반응과 국제법 학자들이 반응이 크게 한쪽은 크게 환호를 하고 한쪽은 크게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글들 어디선가 이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이제 어떤 이제 관점이랄까 어떤 이제 철학을 택한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이론론 이론은 이런 문제도 결국 이제 어떤 뭐 철칙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 법 공동체 그러니까 국제사회면 국제사회는 법 공동체 또 EU라면 EU라는 법 공동체 또 한국이라면 한국이라는 이 법 공동체의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각 법 공동체의 어떤 그 헌법적인 결단의 이제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단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국제법 우위라는 것도 국제법의 입장에서 국제법이 우위이지 국내법 또 국내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국제법이 헌법보다 최소한 헌법보다 하위지요. 뭐 네덜란드 같은 뭐 특별한 예를 우리가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들지만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약이 헌법보다 위인 경우도 사실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법이 어느 법 공동체의 그 헌법보다는 이제 하위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국제법은 전 세계 지역 국제법이 아닌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국제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이제 그보다 작은 단위 그 법 공동체의 헌법보다는 하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즉 국제 규범도 그것을 이행하는 이제 법 공동체 개별 국가나 아니면 이와 같은 이제 EU 어떤 그 헌법적 가치보다는 하위인 것이 이제 법 현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의회 법률이나 뭐 확립된 판례와 이제 국제법의 관계 이것은 이제 다른 뭐 변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국제법의 헌법보다는 이제 하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공동체가 중앙집권적이고 뭐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 우위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법 공동체가 되기 전까지는 국제 규범이 어느 법 공동체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의 실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이래 머릿속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과연 이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강학상 늘 이야기하던 우리가 이제 이론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국제법 우위의 이론론을 우리가 흔히 말한 거죠. 근데 국제법 우위의 이제 이론론인데 근데 실제로는 국제법이 이제 뭐 각 나라 안에서 이제 헌법보다 이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법 우위의 이론론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헌법에 대해서도 우위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의문도 갑자기 들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국제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국내 법원 또는 국내 법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게다가 이제 국제법은 이제 국내법보다 덜 발전된 법 체계라고 일반적으로 여기지고 뭐 저희들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국가책임법 같은 것을
강의할 때 늘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덜 발전이 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국내법처럼 뭐 불법 행위 책임이나 계약 책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조약 위반, 관습부 위반, 뭐 같은 뭐 위반을 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법보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이제 덜 발전된 법체라고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덜 발전된 법 체계의 그 미비한 인권 보호를 더 발전된 법 체계가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졸랑의 원식의 이제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한편은 국제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저는 그런 어프로치가 사실은 저는 이제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카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여기서 문제된 국제 규범은 안보리의 결의인데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1차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곧 안보리 결정이 법적으로 무결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책임이지 뭐 하자 없는 모든 행위가 하자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기관이고 이제 사법적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현실에서 사법기관의 그 어떤 결정에도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소 제도도 있고 재심 제도도 있는데 정치적 기관의 그 결정에 어떤 그 법적인 하자 뭐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인 그런 이제 하자가 전혀 없을 수는 이제 없다고 이제 봅니다. 결국은 안보리의 결정이 본질적으로 사법심사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법기관이 사법심사를 자제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문제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한 사례 또 어떤 뭐 연구 등도 이제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국내 문헌에서도 제가 어떻게 지나면서 본 적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을 그 안보리 결의 자체가 아니라 그 김민수 교수님 지적하시듯이 그 이행 조치에 한정하는 그런 이제 그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취해서 간접적으로 안보리 결의 내용을 사법심사하는 것은 그 개별 국가든 국제 조직이든 그 각 법 공동체 그 일관적인 법 철학이랄까 법 체계 뭐 우리가 뭐 이래 주리스프루던스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이 안보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의를 할 때 그 지켜야 할 규범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나아가서 더 높은 규범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완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레티브 쓴머리 제도라든가 뭐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비록 이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안보리 결정의 그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이제 되는 중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카디 사건이 이제 안보리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구제 수단을 보완하는 변화를 이끈 점은 이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카디 2까지는 저는 이제 그다지 많이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김민수 교수님이 지적처럼 EU 사법재판소가 이원론을 입각해서 그 EU법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처럼 이제 EU의 회원국이 EU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유엔과 EU의 결합도 또는 뭐 그 관계 그리고 EU와 그 회원국의 결합도랄까 그 관계의 그 현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그 입장이 그대로 EU법에 대한 EU 회원국 국내 재판소의 입장으로 치환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이제 그 김민수 교수님이 그 아주 그 어려운 논문에 대한 저희 이제 소감을 마칩니다. 예. 예, 시간을 또 지키시고 또 날카롭게 또 반대적인 측면도 지적을 하시고 또 제시를 해주셔서 좋은 토론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자께서 이사분들 혹시 코멘트 하시거나 아, 약간 하시고 두 개가 아직 얘기 못해서 두 개마저 얘기하고. 한 5분 내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진석 교수님의 토론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그거 또 넣어서 또 더 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래 발표에서 이제 마지막 11번째, 12번째를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정말 죄송하고요. 왜냐면 보통 세미나에서 요즘 한 20분밖에 안 줍니다. 우리 근데 오늘 교수님 35분이나 주셨는데도 못 끝내가지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마저 끝내면 이제 11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건 법 외적인 얘기인데 브렉시트에 관한 겁니다. 영국이 탈퇴를 했죠 결국. 이 영국의 탈퇴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국제 질서에서의 어떤 거버넌스의 변화 또는 헤게모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하지만 부수적인 변화의 의미는 갖는다. 왜? EU를 처음에 만들 때 유럽 공동체를 만들 때 이거는 1947년부터 1991년 말까지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미국의 그 대소 정책, 봉쇄 정책과 연결이 되거든요. 소련을 봉쇄시켜야 되니까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서유럽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소련에 대항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당 처음에는 이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매우 적극 그러니까 원했던 거죠. 바라던 바죠. 그래서 잘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EU가 자율적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영국이 탈퇴하기 전에 EU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냐? 이제 미국을 막 넘어서려는 겁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이제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무슨 뭐 영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안전보장에서 상임위 사업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GDP를 보시면 GDP 명목이든 또는 PPP 그 구매력 지수 그러니까 실질적인 GDP든 명목적인 GDP든 영국이 탈퇴하기 전에 EU가 2등이었습니다. EU가 2등이고 명목 GDP는 미국이 1등. 그다음에 3등은 중국. 물론 중국은 홍콩, 마카오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PPP 구매력 지수 실질 GDP를 봤을 때는 중국이 1위, EU가 2위, 미국이 3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의하든 EU가 2위였어요. 그리고 회원국이 영국 탈퇴 전에 뭐 28개까지 그러니까 뭐 27개 뭐 이렇게 갔었죠. 25개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국 수도 많아지고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EU는 이제 스스로 이제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EU는 이제는 해체됐으면 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 그 탈퇴함으로써 자 영국이 탈퇴한 이 자리는 저는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 뭐냐 unfilled gap 채워지지 않는 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 지금 현재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회원국 러시아 빼고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영국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6천이 넘었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GDP 규모라든가 이런 규모를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다고 해서 영국의 그 빈자리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 카지 사건 때가 제가 이제 그때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들은 그 얘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진 만큼 교만하다. 요 말을 항상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요즘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잘 나간 적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뭐냐면은 EU가 한창 카지 사건 때 정점에 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탈퇴했는데 이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EU의 전성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11번째, 12번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열정적인 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주제를 또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첫 번째 발표에서 했던 가장 느슨한 형태의 국제기구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소위 그 수프라내셔널한 인터내셔널한 기구가 아니라 초국가적 국제기구에서의 타이트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국제기구의 모습을 또 대비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또 좋은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두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